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체 건수 증가로 영주권 처리 기간도 늦어졌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뉴욕에서 강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던 6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강도들은 피해자에게 $1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는 한 번에 4명 이상이 희생되는 대량 살상 사건이 모두 41차례나 일어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적체 건수 증가로 영주권 처리 기간도 늦어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매체 바운드리스닷컴은 오바마 재임기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영주권 처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체류하며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서 거부율이 급증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재임기였던 지난 2013년 9%에 그쳤던 영주권 신청서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13.5%까지 치솟았습니다. 합법 체류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 100명 중 약 14명이 영주권 신청에 거부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거부율도 높아졌고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 적체 건수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직 상승했습니다. 2013년에는 14만 4,765건에 불과했지만 오바마 재임기에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는 37만 2,185건으로 집계돼 약 250%나 불어났습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통상 6개월이면 처리되던 영주권 신청서가 2019년에는 최장 23개월까지 늦어지고 있고 시카고에서는 최장 39개월, 뉴욕은 36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뉴욕에서 강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6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강도들이 피해자에게 빼앗은 금액은 고작 $1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NN은 성탄절 이브에 뉴욕에서 강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60세 남성이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새벽 1시 25분께 뉴욕시 브롱스에서 피해자는 부인과 함께 있다가 정체불명의 남자 6명과 마주쳤고 돈을 요구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거절하자 집단 폭행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면 강도들은 땅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반복해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며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강도 중 한 명은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NIPD가 공개한 또 다른 동영상을 보면 강도들 중 최소한 2명은 강도 사건 뒤 가게로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병원 치료를 거부했지만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27일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들이 돈을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미국에서는 한 번에 4명 이상이 희생되는 대량 살상 사건이 모두 41차례나 일어났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2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과 USA 투데이가 노스이스턴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집계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 한 해 미국에서 한 번에 4명 이상이 희생되는 대량 살상 사건이 모두 41차례나 일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새해 벽두인 1월 19일 일어난 일가족 구성원 4명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5월 버지니아주에서 12명이 살해된 직장 총격 사건, 이어 8월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페소에서 모두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올해의 대량 살상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은 단연 22명이 희생된 엘페소 월마트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AP통신은 4명 이상 희생된 다중살인 사건의 80%인 33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총격 사건의 경우 가족이나 친지, 주변 인물 등 용의자가 아는 사람들을 쏜 사례도 있었지만 학교나 대형마트 총격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건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41건의 대량 살상은 노스이스턴 대학이 다중살인 범죄를 추적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인명 희생자 수로는 총 210명이 숨져 미국 범죄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2017년의 희생자 224명보다는 적었습니다. 미 전역에서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즉시 발효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 19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담배 구입 연령 상향 법안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으로 지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구매가 가능한 최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발표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알려졌던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됐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제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담배 또는 전자담배와 관련 제품도 주류와 마찬가지로 21세 미만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자담배 구매 연령을 21세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2017년 2.8%에서 3.2%로 증가했고 특히 18세에서 24세 젊은 층의 비율이 5.2%에서 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국 50개 주에서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는 2,506명으로 보고됐고 27개 주에서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에서는 2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차로 맨하튼과 나이아가라 폭포를 오가는데 9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2시간 이상이나 더 소요되고 있는 건데요. 뉴욕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뉴욕주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전략 수립을 2020년 뉴욕주 정책 13차 안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과거의 고속철도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계획입니다. 뉴욕주 인구의 대다수가 뉴욕시와 올바니, 시라큐스를 거쳐서 버팔로까지 연결되는 엠파이어 코리도 선상에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현재 이 선상을 달리는 암트랙의 평균 시속은 51마일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고속철도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쿠오모 주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지만 주지사 재임 10년 동안 뉴욕의 철도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 연방철도청은 암트랙의 엠파이어 코리도를 고속철도로 전환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시속 150마일 이상 세계 수준의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연방철도청이 제안한 현실적인 안은 시속 125마일의 속도 구현을 위해서 127억 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이번 재검토는 기존의 제안을 포함해 이후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뉴저지주에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동통신 회사들은 앞으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어기다 적발되면 첫 적발 시 $10,000, 2회부터는 $20,000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 하원은 최근 수십만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이동통신 회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위치 정보를 외부 회사 등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1회 벌금 $10,000, 2회부터는 각각 $20,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모은 고객 정보는 일반적인 휴대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와 랩탑 컴퓨터 등 이동통신이 가능한 기기 전체에서 모아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폴 모리어티 주 하원 의원 등이 위반한 이 법안은 수준회의 주 상원에 상정돼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내년 초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리어티 의원은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 정보를 판다고 했을 때 이것이 범죄자 사냥꾼 혹은 절도범 등 누구에게 팔릴지 알 수 없다며 집에 있거나 직장에 가거나 언제 어디로 가는지의 고객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외부 회사에 함부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연방 및 주정부 규제나 검찰과 경찰 등의 사법기관 요청, 소송 등 법적인 절차, 법원의 판결 등이 있을 때는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발생한 연간 살인사건의 수가 2016년 이래 처음으로 300건을 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2017년 이후 2년째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뉴욕시에서 발생한 연간 살인사건의 수가 2016년 이래 처음으로 300건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올해 뉴욕에서는 총 311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9명에 비해 21명이나 늘었습니다. 2017년 뉴욕시는 기록적으로 낮은 292명의 살인 희생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2년째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지난해 살인사건 사망자는 295명, 올해는 311명으로 집계되면서 3년 만에 다시 3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평균 2,000명이 피살됐던 1990년대에 비하면 크게 안정된 편입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로 꼽히는 뉴욕은 인구가 860만 명이며 살인 발생률은 10만 명당 3.6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통계상으로는 훨씬 적은 사망률이라는 평가입니다. 인구 160만 명의 필라델피아는 올해 12월 27일을 기준으로 351건의 피살자가 발생해 인구 10만 명당 22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270만 명의 시카고는 올해 482명이 살해돼 인구 10만 명당 17.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나 급등했는데 감독국의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들의 올해 3분기 기준 부실대출 총액이 2억 5,179만 $1,00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3분기에 1억 8,751만 $7,000에 비해 1년 만에 34.28%, 6,427만 $4,000나 급등한 셈입니다. 올 3분기 기준 한인은행권의 부실대출을 종류별로 보면 페이먼트가 들어오지 않는 악성 무수익 여신 규모가 전체의 68.42%인 1억 7,227만 $3,00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30일에서 89일 연체 규모가 전체의 25.16%인 6,335만 $1,000, 90일 이상 연체 규모가 전체의 6.53%인 1,643만 $7,000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18년 3분기와 비교해 부실대출 중 가장 안 좋은 무수익 여신 규모가 4,336만 $7,000인 33.64%나 급등했습니다. 총 대출 대비 총 부실대출 규모를 나눈 한인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은 올 3분기 기준 1.05%로 2018년 3분기의 0.81%에 비해 0.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부실대출의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 대출이고 이어 기업대출과 SBA 대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실대출은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자산 건전성 악화는 물론 은행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 주감독당국이 은행 감사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11개 한인은행 중 8개 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이 1%를 넘는 만큼 감독국의 감사 강화로 인해 앞으로 기업대출 등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쓰레기 재활용 비율에서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70여 개 타운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47%에 달했습니다. 고형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저지주 환경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뉴저지주 전체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에 따라 재처리한 쓰레기는 전체 고형 쓰레기의 40%인 385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20여 개 카운티 산하 600여 개 가까운 타운과 시에서 나오는 고형 쓰레기의 5분의 2가 재활용됐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버겐 카운티만을 단독으로 계산했을 때 카운티 산하 70여 개 타운의 전체 평균 재활용 비율은 47%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전체 카운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버겐 카운티는 주 전체 카운티에서 처리된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13.32%를 차지해 단독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이어 미들섹스 카운티가 10.25%로 2위, 3위는 맘머스 카운티가 9.35%, 4위는 7.58%로 모리스 카운티가 차지했습니다. 또 타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한 타운은 대형몰이 많이 모인 북부 뉴저지주의 대표적인 쇼핑구역 파라무스로 2017년 한 해 동안 4만 300톤을 수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각 타운에 지급한 쓰레기 재활용 지원금 총액은 1,430만 달러, 버겐 카운티가 단독으로 받은 지원금은 17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19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2명의 한인 LA 시의원이 탄생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반면 일부 한인 단체들은 내분을 겪기도 했죠. 다사다난했던 한인 사회 1년을 여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LA 4지구 데이빗 뉴 의원에 이어 지난 8월 12지구 시의원에 당선된 조니 의원까지 올해 사상 최초로 2명의 한인 시의원을 보유하게 된 LA 한인사회는 한인 이민사의 길이 남을 정치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보람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민족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까지 온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글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는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도산 안창호의 날 지정에 이어 10월 9일 한글날까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한인사회의 정치력과 영향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한인들의 애국심과 단합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여비가 많이 들고 여기서 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 걸 생각한다면 그 이상을 해도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요.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대외적으로는 한인사회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이권 다툼과 끊이지 않는 분쟁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한 해였습니다. 윌셔 초등학교 시설 활용을 놓고 시작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이사진의 버티기로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비영리 단체인 민족학교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 대우 논란으로 지도부 전원이 사임하는 등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외에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LA 노숙자 문제는 물론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렌트비와 물가는 올 한 해 한인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시의 렌트비가 10년 사이 65%나 급등했습니다. 특히 웨스트우드 지역의 월 평균 렌트비는 4,900달러에 달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LA시의 평균 렌트비는 2,527달러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65% 증가한 가격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평균 렌트비는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웨스트우드 지역의 렌트비는 2배 증가했으며 현재 UCLA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은 한 달 렌트비로 평균 4,994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LA 가정의 평균 소득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간 렌트비 인상폭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반유대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28일 오후 10시께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몬시에 있는 한 랍비의 자택에 복면귀환이 침투해 5명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유대교 율법에 따른 축제인 한우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26일에는 브루클린에서 30대 유대인 여성이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27일에도 유대인 여성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9일 텍사스주 북부 포트워스 인근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CNN은 화이트 세틀먼트에 있는 웨스트 프리웨이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에서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총격을 당한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용의자도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원의 총격을 받고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기록부 열람 수수료를 500%나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지난 11월 연방관보에 고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은 개통조사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록을 열람하는 수수료를 현 $65에서 $240로 올리는 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열람을 통해 찾은 자료의 복사본을 위한 금액은 현 $65에서 $385로 인상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비자 파일 등을 검색하고 프린트하는 데 드는 비용이 현재 총 $130에서 $6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욕주에 있는 모든 병원의 의료 비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생깁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2020년 신년계획 14번째로 뉴욕주 의료비용과 품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 NY 헬스케어 컴페어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옵션은 물론 과다 청구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교육 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에는 구름이 많지만 점차 개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점차 흐려지다가 밤늦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